우리가 그래도 공무원 수준만큼의 연금액을 조금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 소득의 9% 정도는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안전하게 운용하거나 위험하게 운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고 꼭 펀드뿐만 아니라 ETF 상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분산 투자도 가능하니까요. 자, 다음은 연금 수업에서 매번 나오는 연금 계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하도 이제 연금 저축 IRP 이런 거 많이 활용하다가 저는 연금 계좌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헷갈려요. 그냥 IRP 계좌면 IRP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연금 계좌가 무엇인지 그 개념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 저축, 퇴직연금을 합산한 걸 의미하는데 조금 더 아주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 연금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연금은요, 납입할 때, 자, 뭘 해주냐면 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과정 중에 과세 이연을 해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율과세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 세제 적격 연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자,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 이연 혜택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건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흔히 말하는 연금보험, 비과세되는 연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흔히 말하는 연금 계좌라고 하는 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세제 적격 연금. 자, 그러면 우리가 세제 적격 연금은 뭐가 있어요? 연금저축, 그리고 IRP, 그리고 DC형 계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신탁, 보험회사의 연금저축 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되죠. 그리고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서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또 뭐가 된다? 세액공제가 되는 이러한 세제 적격 연금을 몽땅 다 묶어서 조금 고급진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연금 계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DC형 계좌, IRP 계좌, 내가 돈 내면은 세액공제를 혜택 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영상 속에서 연금 계좌 이러면 그냥 세액공제 받는 상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뭐 연금 계좌 이런 표현 쓰면 그냥 걔는 IRP 계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사실 은행을 신뢰해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하거나, 자, 보험회사의 이제 직원분들의 영업 스킬로 인해서 연금저축 보험을 아직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자,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서 끝에 펀드자가 들어있잖아요. 과거에는 실제로 펀드를 가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가입하면 펀드에 무조건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연금저축 펀드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이 펀드라는 이름은 안 쓰고 무슨 이름을 쓰냐면 계좌라는 이름을 씁니다. 계좌. 자, 그래서 증권사에 연금저축 가입하면 이제 과거 상품들은 연금저축 펀드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최근 상품은 연금계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계좌는 뭐가 있다? 계좌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요새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연금저축 개설해서 내가 돈을 납입하고 금융상품을 가입해야지 납입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번호가 있고요. 여기에 뭐만 한다? 입금만 하게 되면 납입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연말정산할 때 뭘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금 이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행위를 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운용하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 당장 운용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때는 돈만 입금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MMF라고 하는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매수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금 정도 금리 수준의 이자는 그냥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납입해서 꼭 금융상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저축 신탁은 과거에 은행에서 팔았는데 이제 안 팔아요. 예금 금리 수준의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실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을 운용하는 데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판매가 중단되어져 있다. 자, 두 번째,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를 엄청 오래 떼갑니다. 무려 신계약비를 7년 동안 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해서 내가 납입한 원금이 그죠? 100%로 도달되는데 무려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혹시라도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 7년 정도 이후에 연금계좌 쪽으로 이전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 개설하면 무조건 뭐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단 한번 개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투자 상품들에 장기적으로 납입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용하거나 위험하게 운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용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고 꼭 펀드뿐만 아니라 ETF 상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분산 투자도 가능하니까요. 이왕이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뭐 안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연금저축 보험 이런 거 선택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후회할 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나는 운용할지 몰라요. 공부하셔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연금저축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계좌에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사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살 수 없는 거는 국내 주식 불가능하고요. 해외 주식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투자 자체는 안 된다. 다만 간접 투자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게 바로 펀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예금과 ELB 상품이 있습니다. 주가지수 연계사채라고 해서 이 증권회사에서 만든 약간 원리금 보장하는 상품들인데 얘네들은 IRP 계좌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연금저축에는 펀드, ETF, 채권 이러한 상품군들을 선택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도 마찬가지로 펀드, ETF, 채권 등의 상품들을 선택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품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다양한 기초자산, 기초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양한 대체 투자 상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초자산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장기간 자산 배분 형태로 운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연금 계좌 안에서 ETF 운용을 하는 것을 대부분 권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ETF 공부를 해서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들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계좌 가입할까 말까 고민은 시장만 늦출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개설을 했을 때 가만히 있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랜을 세우는데 납입 계획, 나는 얼마를 납입하는 게 적당할지, 그리고 소득 대비 적정 납입 금액은 얼마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고민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급여의 약 한 9% 정도만 연금계좌에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데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이 공무원연금의 소득의 18%가 차감돼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9% 정도 소득에서 차감돼서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 수준만큼의 연금액을 조금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 소득의 9% 정도는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은 고정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시작은 9%로 했는데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계속 9%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납입액을 계속적으로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 인상률만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납입 금액의 크기도 키우는 그러한 증액 형태의 저축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행 단계에서는 운용 전략, 나는 도대체 이 상품들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사실 뭐 유튜브에 연금 운용과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검색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운용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왜냐면 이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변경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1년 동안에 운용했을 때 운용 수익은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세 번째로는 내가 운용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낸 그 포트폴리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효할지 아니면 변화를 줘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연말에 한 번씩 계획 세우고 다음 연도에 다시 어떻게 납입하고 운용하고 인출이 아닌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입은 할 두 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납입 계획, 운용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연금 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계좌 먼저일까, ISA 계좌 먼저일까? 일단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년 이후에 나는 목돈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이 있으시면 이때는 ISA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 이후에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목돈이 안 필요해. 그러면 ISA 계좌에서 장기 운용하거나 혹은 ISA 계좌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다시 ISA 계좌의 신규 납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꾸준히 적용받으면서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하다. 자, 보통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구간, 여러분들 소득세율이 15%의 끝자락에 있거나 24%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연말정산할 때 실제로 세금을 낼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이 높아지고 세금을 낼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선택이 아닌 연금저축가입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이 자금들을 노후소득으로 확보할 목적이 먼저이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연금 계좌를 먼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간의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